안녕하십니까. 국어 좀 아는 언니 국리입니다. 제가 담이 심하게 왔어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돌리고 이게 불가능해서 한동안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네, 영상을 마음껏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말고사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제가 다 낳게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이제 시험범에 해당하는 작품들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것들 아니면 어려운 것들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딕션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딕션 얘기는 왜 했지? 아무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그렇지만은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서 역시 그러한데요. 제가 한글날 기념으로 세종어조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을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 보신 다음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그냥 이제 가볍게 소개한 거라서 이번에 이제 올릴 영상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중세국어의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풀이 영상까지 함께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본문이 있어요.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거슬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거슬리는 요쪽 여기 보시면 이런 점들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점. 그래서 방점이다. 그럼 이 방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옛날에는 지금도 왜 중국 사람들 보시면 니하오마 이러면서 이제 중국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중국 혼란스럽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는 음의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다르기도 합니다. 다르기도 합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소리의 높낮이가 되게 중요한 언어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현재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소리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음성을 그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현재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하면 무슨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의 역사성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글씨가 안 써져. 바로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세국어와 더불어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는 것을 반드시 꼭 체크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저 이어가도록 하죠. 나란 말싸미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이 말싸미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말에다가 쌈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말, 쌈이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이러한 모음이 존재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아래 아라고 하는 친구고 아와 오의 중간 발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아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쓰이지 않았다 해서 언어 역사성 역시 알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와 이 형식적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조사 같은 이런 형식 형태소 같은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가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본래의 형태를 밝히어 적는 표의주의적인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때에는 바로 이어적기를 했다는 거예요.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썼다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그럼 현대와 같이 이것을 말쌈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무슨 적기입니까? 당연히 끊어적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에는 끊어적기를 사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를 사용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아주 깊이 있는 국어의 이해를 바라고 문제를 내신다면은 굉장히 어떠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중세국어와 그 다음에 근세국어 그리고 현대국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누가 봐도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님이 그 당시에는 이어적기를 하라 이어적기 하셔서 아주 본인이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이어적기라는 원칙을 굉장히 충실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더불어 용비어천가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용비어천가 역시 세종대왕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이어적기를 굉장히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선의 중후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어적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어적기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물이 요 두 개가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발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물이라고 썼단 거예요. 워터든 아니든 워터든 야 무리수 좀 날리지 마 할 때 그 무리하고 이 워터하고 둘 다 똑같이 이 무리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의 뜻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그러면 헷갈리니까 여기에다가 원래 형태가 물이었으니까 물을 집어넣자 물에 받침인 리을을 집어넣자 이런 이상한 괴상망측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듭적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받침에다가도 적고 그 뒤에 오는 말에 초성에도 적는 거 이것이 거듭적기가 됩니다. 근데 거듭적기는 물론 이것의 본래 형태를 밝혀서 이제 받침을 썼기 때문에 뭐 이제 뜻을 구별하는 거에서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지금의 현대의 국어에 이르러서는 그냥 끊어적기라는 형식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중세 국어가 이어적기고 그 다음은 거듭적기고 그 다음은 끊어적기 이렇게 칼같이 나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어적기는 세종대왕님 시절 때 딱 그 시절에만 철저하게 지켜지게 되고 그 뒤에는 이어적기도 했다가 끊어적기도 했다가 거듭적기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현대국어에 이르러서 아예 그냥 끊어적기라는 규칙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어법의 규범이 생긴 것이죠. 그럼 선생님 그 전에는 어법으로서 규범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한글의 위상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 한글이라는 문자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암클 혹은 언문이라고 해서 아녀자들이나 노비, 평민들이 쓰는 언어로서 굉장히 격화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규칙이나 어법이나 문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되게 중구난방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적기로 썼지만 근대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여러분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시다가도 여러분들 알게 되겠지만은 이어적기로 썼다가 끊어적기로 썼다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뭐 나중에 이제 음성 양성 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 양성 모음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제 모음 조화라는 것을 제가 이따가 가르쳐 드리게 될 텐데 이 모음 조화를 이제 세종대왕님께서는 이 창시자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지키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이게 문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혹은 이 글의 모음 조화가 완전히 안 지켜졌다. 이런 말은 틀리지만 모음 조화가 굉장히 약해졌다.
그러니까 모음조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다.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라고 말해야 여러분들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나요? 대부분은 이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전히 지켜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음조화는 언어의 역사성의 이제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세국어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졌으나 현대에 이르면서 현대까지 이어오면서 모음조화를 지키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고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거 하는 데만 해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공부를 여러 번 볼 거 한 번 못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 함께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봅시다. 저도 힘들어요. 사실 숨이 차네요. 한 번 더 이제 가보죠. 그래서 이제 나라 말싸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의 말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랏 말싸움이에서 이 랏의 이 시옷이 아무래도 의의 역할을 했겠다. 철수의 책상 할 때 그 의의 역할을 했겠다. 즉 우리 이 의를 뭐라 그래요? 관형격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말의 높은 이제 높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냥 높임 표현이 아니라 그냥 말이라는 의미로 말씀이라고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언어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의미 변화. 그래서 중기계 달아. 아니 이걸 누가 요즘에 중기기라고 읽습니까? 이거 우리 중국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니은기 이렇게 읽었다는 것일까요? 과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핸드폰을 잘 만들기로 아주 감성 돋게 만들기로 유명한 모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회사 이름을 애플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좀 배운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초3 때부터 영어를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영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연 본격적일까?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제 배웠을 때 그때 제가 애플이라고 읽지 말라고 에아포라고 읽어야 굉장히 이제 원어민 네이티브스러워진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애플이라고 읽지 않고 에아포처럼 이제 표기를 한 것이죠. 즉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중국이라는 한자를 읽을 때는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중국 원어민, 네이티브들은 중국이라고 안 읽는 거예요. 지앙구아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지앙 잘 몰라요 사실 중국어를. 무튼간에 뭐라고 읽겠죠. 그걸 듣고 최대한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게 이상적인 발음에 가깝게 우리가 한번 좀 표기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중국어의 원음에 가까운 표기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국정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됐나요? 이 한 줄도 못했는데 10단분이 지났더니 아무튼 그래서 중국의 달아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서 이런 얘기죠.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 취소할게요. 제가 이거 세종어조 훈민정음을 분명히 제가 전에 올린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무튼간에 중국의 달아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과 과라고 합니다. 과. 과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 혹은 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수지와 달라. 그쵸? 저는 수지와 다릅니다. 수지는 너무 예쁘잖아요. 거의 여신인데 나는 수지와 달라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와는요. 나와 수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선생님, 격조사는 어떨 때는 격조사고 어떨 때는 조사가 아닙니까? 어떨 때는 보조사입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은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튼간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달라서 마찬가지로 동국정오식 표기 문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응을 빼보면 문자라고 대충 이렇게 감이 오죠. 물론 한자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문자가
서로가 되겠죠.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여기 보시면 사마띠. 이게 이제 문자가 서로 맞지 아니한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마띠. 이거 되게 귀엽잖아요. 그쵸? 제가 이걸 되게 이것을 이렇게 귀엽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구디를 구디라고 발음했어요. 구디. 귀여운 척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어떤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디귿이나 티읕이라고 하는 자음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 Y를 만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지읒과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 왜냐하면 지읒과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 우리가 이것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구개음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지읒과 치읓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알 필요가 없고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이 되는 것이 구개음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사마띠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귿이 이 모음을 만났으니까 우리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마띠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아직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무튼 간에 그래서 문자가 서로 맞지 아니할세 아니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가 되겠죠. 할세 이거는요. 이런 전차로 이러한 이유로 어린 백성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 백성이, 중요한 건 이 백성도 동국 정운식 표기이긴 하지만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가 되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언어의 의미가 변한 게 되겠죠. 의미는 여러분 세 가지로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막 이렇게 퍼부어 버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언어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느냐면 의미가 단순히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 의미가 A라는 뜻이었는데 B라는 뜻으로 단순하게 바뀌는 것이 의미의 이동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겠죠? 어린이라고 하는 거,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리석다의 뜻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는 하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그냥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뜻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의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의미의 축소는 무엇이냐?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부만을 지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규중가사,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들 혹은 뭐 규방에 있는 어떤 아내들 이 지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내 얼굴이 원래 예뻤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몸 전체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저 떼끼 얼굴 보소 하면은 그 얼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의미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얼굴이 지금의 면상, 그죠? 지금의 면상, 코 있고 눈 있고 입 있는 그 얼굴을 지칭하게 된 것으로 의미가 굉장히 신체가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표현하고자 하는 신체의 의미가 굉장히 줄어든 의미의 축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럼 의미의 확대는 무엇이냐? 원래는 그냥 요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막 이만한 것을 지칭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결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신문 중에서도 한겨레 신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한겨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죠. 원래 근데 결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피가 섞인 친척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 전체로 확산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조상이 단군 할아버지와 운하였기 때문에 뭐 섞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파고 파다 보면 우리가 모두 한 핏줄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로 우리가 결례를 얘기할 때 친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진 뭐라는 거야?
그런 의미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즉 친척이라는 되게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의미가 확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고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마음이 급합니다. 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중요한 거 이 니르고자가 되겠죠. 니르고자, 이것은 원래 뭐예요? 이르고자가 되겠죠. 이르고자. 그러면은 세종대왕님께서 혹시 북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동신문이 아니라 거기는 노동신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여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는 이게 맞아요. 선생님 지금 위험한 발언 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한자음이 그게 맞다고. 원래 계집 여자잖아요, 얘가. 그게 맞는데 현대국어에 오면서 얘가 이제 문자의 첫머리, 그러니까 즉 두음에 오게 되면 니년년년요로 발음이 될지라도 이응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맞죠. 그러니까 즉 지금은 뭐가 적용이 됐다?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두음 법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북한은 조금 옛날의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좀 웃기잖아요. 그쵸? 근데 뭐 웃기더라도 뭐라고 말해도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래고저 할베이셔도 이렇게 돼 있네요.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얘가 히읗도 아니고 이응도 아닌 어떤 이상한 존재가 여기 있죠. 이 친구는 우리가 여린 이응이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어쨌든 현대에 쓰이지 않은 자음을 사용한다 이런 맞는 것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언어 역사성이 되겠는데 홀, 배, 이셔도에서 이셔도는 있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배는 뭐냐면 이 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이 배가 뭐가 되냐면 분석을 하는 게 바 플러스 이가 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 이 이가 주격 조사 로서 기능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현대국어에서는 우리가 주격조사가 이랑 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철수가 그리고 뭐 이제 뭐 재용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주격조사를 현대국어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것이고 원래는 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이를 이렇게 쓰거나 혹은 생략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이 형태가 존재합니다. 주격조사 이에. 그러니까 가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그냥 그리고 형태가 생략이 된, 그러니까 원래 이가 있는 건데 생략이 된 그 세 가지 형태로서의 주격조사가 존재하고 이 아이는 바 플러스 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 부처가 이제 국유화가 되기 전이라 부처가 되는데요. 부처 해섭의 그 부처님이잖아요. 부처가 옛날에는 부처예요. 부처. 근데 이 부처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부태. 이게 우리가 모음으로 끝날 때, 받침이 없을 때에는 이 모음을 여기 추가해주면 그게 바로 주격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르고죠. 할 바가 있어도 이런 얘기예요.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자음을 어두에 쓰죠. 서로 다른 자음을 어두에 쓴다. 이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두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신서유기에서 나피디가 자주 외치는 이 끝은 그럼 어두 자음군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근데 방금 전에 어두 자음군에 뭐라고 얘기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두 초성에 쓰이면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기억은 서로 다른 자음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된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뭐가 아닙니까? 어두 자음군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 똑같은 거를 두 번 쓰는 거랑 다른 걸 두 번 쓰는 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각용병서
하병병성 뭐 이래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줬다 이러면은 이제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어요. 지금은 일단 스루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 뜻을 싫어. 제 뜻을 싫어서, 이것도 이제 이어서 표현한 거죠. 실 플러스 편이 마찬가지로 사마띠와 마찬가지로 구교마가 일어나지 않았네요. 못하는 놈이, 여기 보시면 놈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때 놈은 세종대왕님이 지금 백성한테 욕하신 거예요? 너무하네, 정말 자기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람을 비속어로 되게 약간 낮추어 표현을 할 때 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유 저 개 같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세종대왕님이 비록 욕쟁이긴 하셨지만, 기록이 있대요. 욕쟁이긴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런 이 공식적인 글에서까지 욕을 하진 않으셨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놈이 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요하네요. 한이라. 이 한이라에 중요 표시 해주시고, 이 놈이, 그러니까 싫어서 펴지 못하는 놈이, 싫어서 제 뜻을 싫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이, 그죠? 사람이 한이라에 이 하다가 무슨 뜻이냐? 이 하다는 바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부하다, 숙제하다의 그 하다는요? 그 하다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래아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do, 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내 일을 윙하여, 이런 거 이제 이응을 수로하는 걸로, 그죠? 어여삐 여겨. 이 어여삐가 뭐냐? 바로 이것도 언어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여쁘다잖아요. 어여쁘다. 근데 지금 이제 어여쁘다 이러면 수지 같은 사람이 이제 어여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어여쁘다는 지금은 이쁘다, beautiful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은 beautiful, 그죠? beautiful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가엾다라는 뜻이었어요. 불쌍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언어의 역사성이고 의미의 이동이 되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여겨가 아니라 여겨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게 뭐야? 니냐냐냐뇨 그죠?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새로 28장랑 맹가논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 여러분 스물이 아니고 스물이래. 스물. 여러분 모음 중에서 되게 발음이 섹시해지는 그런 모음이 있어요. 우라든지 오라든지 우와라든지 와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발음을 할 때 입술이 으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애들과 달리 입술이 되게 동그래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집에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를 이렇게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입술이 섹시하게 동그래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입술이 네모네모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근데 오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술이 평평해진다 이래서 평순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입술이 동그래진다 이래서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순이 입술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스물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것이 스물이었다는 건, 즉 옛날에는 평순 모음이었는데 현대 국어에는 원순 모음이 되었다 이것이죠. 그럼 이거 뭘 알 수 있어요? 중세 국어에서는 아직 원순 모음화가 늘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면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순 모음은 뭐라고요? 입술이 섹시해지는 모음이 원순 모음입니다. 그래서 새로 28장날, 이것도 이제 그냥 새로 28자를 맹가논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불쌍하게 여겨서 뭐 이런 게 이제 애민정신이죠. 맹가논이 사람마다 해여서 뭐 이런 게 이제 쓰인 이응이요.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야? 수비 니겨, 이것도 이제 수비, 이것이 바로 이제 쓰이지 않은,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 쓰였다 이런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경은 비읍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읍은 비읍인데, 그러니까 부는 부인데 발음이 약간 울리는 부.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바보야
라고 했을 때 이 바에 앞에 있는 바는 이 비읍이 되게 세게 발음이 되고요. 뒤에 있는 보는 울려요, 여러분. 소리가. 바보. 그러면 이때 이 보에 이 숭령음 비읍의 어떤 그런 음가가 아마 요 비읍의 발음, 이 보의 비읍의 발음에 해당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추측을 해요? 확실하게 해야죠. 어떻게 알아? 이 당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에요. 무튼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숭령음 비읍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라지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국어를 2번만 보고 끝낼 게 아니고 이제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쉽다가 있어. 쉽다. 근데 우리가 이 쉽다 말고 다른 친구 예를 들어서 먹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활용할 때 어를 만나게 되면 얘가 먹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웃긴 게 뭐냐면은 쉽고 심리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얘가 어를 만나면은 이게 쉬버가 아니에요. 방금 제가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쉬버가 아니라 이게 뭐가 돼요? 쉬워가 되죠. 근데 얘만 이러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덥다가 있어. 그럼 얘도 더 플러스 어가 되면은 이게 더버가 돼야 돼. 더버. 아 오늘 왜 이렇게 더버?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버라고 말하면은 약간 덜 떨어진 사람이거나 혹은 되게 귀여운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더버를 어떻게 발음해요? 현재는 더워라고 하잖아요. 이건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순경은 비읍이 있었던 친구들은 나중에 이 비읍이 소멸되면서 뭐가 되었냐면 W 즉 모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우어, 시우어 이해가 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보통간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순경은 비읍의 어떤 뭐랄까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비 니겨 마찬가지로 니겨도 이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날로 쓰메 비읍시옷 이거 요게 아니고요. 된소리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걸 된소리로 발음했나요?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혀가 3갈래인 듯 4갈래인 듯 5갈래인 듯 이것을 발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교과서가 있고 아닌 교과서가 있는데 만약 알려주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쌀 중에서 좁쌀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조 플러스 쌀입니다. 그럼 왜 이게 좁쌀이냐면 원래 쌀이 이거예요. 쌀. 선생님 쌀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은 이거지. 옛날에는 쌀을 표기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조로 된 쌀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썼을 거라고. 근데 이게 비읍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좁쌀이란 형태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해에 처음 생겨난 쌀. 우리 이걸 햅쌀이라고 하죠. 햇살 아니에요. 아침 햇살에 그 햇살 아니고 햅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 플러스 쌀을 합쳐서 왜 이걸 이렇게 썼지? 쌀을 합쳐서 햅쌀이라고 표기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둘 다 발음 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비읍이 남아있잖아. 비읍이 안 들렸으면은 우리가 합쳤을 때 이거를 좁쌀 이렇게 발음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현대국어에서 좁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비읍이 들렸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있는데 저기 중국에서 우리말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지은 책이 계림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계림유사가 아니라 아무튼 계림땡땡이에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말에 어떤 발음을 연구한 사람이야. 중국인인데. 근데 그것을 쌀자를 우리가 뭐라고 거기서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들린 소리로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쌀을 보살이라고 들렸다라고 쓴 거야. 책에. 그러면 이 사람은 비읍도 들리고 시읍도 들렸으니까 뭔가 애매한 발음이었겠죠? 저도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막 뭐 이렇게 했는지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비읍도 드리고 시읍도 드렸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살이라고 책에 썼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두자음근이 둘 다 혹은 어두자음근은 세 자리로 있죠. 셋 다 발음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지금은
이 어투자음근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냥 시옷이나 비읍으로 시작을 하는 어투자음근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맨 뒤에 있는 친구 시옷 혹은 뭐 기억이면 기억 이 친구를 우리가 된소리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비 니겨 날로 수매 변 안 귀 마찬가지로 동국정원식 표기죠.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 적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란 말씀을 중국과 달라서 만들었다. 자주정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못 이루니까 내가 불쌍해서 만들었다. 애민정신.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28글자를 맹가더니 창조정신 그리고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로날로 써라 실용정신 등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 오랜만이 아니어도 말을 잘 꼬긴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라 발음도 안 좋고 했던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올리도록 한번 노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